내가 사지. 그 아이 빚 3천만 원 내 지금 현찰로 갚아줄 테니 썩 꺼져. 2025년 겨울 사르레는 칼바람이 부는 어느 재래시장 한복판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들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던 16 고아 소녀 연희. 모두가 혀를 차며 외면하던 바로 그때 쩌렁쩌렁한 호통소리와 함께 낡은 지갑을 연 건 다름 아닌 시장통 한복집의 괴짜 왕할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아니, 저 깐깐한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내일 모레 하는데 무슨 돈으로 저런 빚덩이를 떠안아?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산 것은 소녀의 빚이 아니라 훗날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감동시킬 신의 손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왕할머니는 소녀의 찢어진 포대자루 꿰매는 솜씨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봐, 상주는 개뿔. 돈 내놔. 돈. 2025년 12월 유난히 눈보라가 거센 날이었습니다. 시장통 구석에 자리한 낡은 장례식장에는 향냄새 대신 비릿한 담배 연기만 자욱했죠. 유일한 가족이었던 바늘할매가 세상을 떠난 지 고작 사흘째 되는 날. 16살 연희는 상복을 입은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허락되지 않았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채업자, 일명 독사가 흑발로 영정사진 앞까지 들이닥쳤기 때문이죠. 그는 다짜고짜 연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내 할미 병원비로 빌려간 1,000만 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3천만 원 된 거 알지? 독사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연희는 바들바들 떨며 두 손을 모아 빌었죠.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벌어서 갚을게요. 하지만 독사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갚아? 내가 밤새 인형 눈깔 붙여서? 아니면 마늘 까서? 사실이 그랬습니다. 1년 전 할머니가 급성암으로 쓰러지셨을 때 연희는 눈에 뵈는 게 없었죠. 미성년자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리 만무했으니까요. 결국 시장 바닥을 구르는 사채업자에게 손을 벌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연희의 삶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손이 부르트도록 바느질 부업을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2시간도 채 자지 못했죠. 그런데도 빚은 줄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독사는 연희의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섬에 팔아넘기면 3천만 원은 받을 거야. 장례식장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연희의 비명소리가 시장통을 울렸지만 상인들은 눈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모두가 제 살길 찾기 바쁜 각박한 세상이었으니까요. 연희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죠. 오직 공포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독사가 연희의 팔을 잡아채며 봉고차에 태우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잠깐, 어디선가 묵직한 호통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독사의 정강이로 단단한 지팡이 하나가 날아들었죠. 아, 어떤 미친 늙은이야? 독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을 곱게 빗어넘긴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청년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 한복에 살아있는 전설, 박명자 왕할머니였습니다. 박명장은 혀를 차며 독사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린애 상중에 이게 무슨 행패야?
내 놈들은 부모도 없느냐? 하지만 독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을 퇴뱉으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죠.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돈 갚을 거 아니면 썩 꺼져. 박명장의 시선은 독사가 아닌 바닥에 쓰러진 연희에게 머물렀습니다. 더 정확히는 연희의 본능적인 행동을 보고 있었죠. 놀랍게도 연희는 그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옆에 터진 쌀포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바늘을 꺼내 터진 부위를 꿰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터진 것은 꿰매야 한다고 배워온 바느질쟁이의 슬픈 습관이었죠. 박명장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소녀의 손놀림은 기계보다 빨랐고 자보다 정확했습니다. 무엇보다 박명장의 가슴을 울린 건 소녀의 엄지손가락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바늘을 밀어 넣었는지 지문이 달아 반들반들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 손은 16 소녀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바늘과 씨름한 장인의 손 같았죠. 박명장은 확신했습니다. 찾았다.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손이 바로 저기에 있구나. 박명장은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독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얼마냐? 박명장의 뜬금없는 질문에 독사가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저 아이 빚이 얼마냐고 묻질 않느냐? 독사는 그제야 입꼬리를 올리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딱 3천만 원이요. 현찰 아니면 안 받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무리 한복집 왕할머니라도 생판 남인 고아에게 3천만 원을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명장은 주저하지 않았죠. 품에서 두툼한 수표책을 꺼내 거침없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면전에 종이 쪼가리를 휙 던졌습니다. 옛다. 3천만 원. 더러운 손 떼고 당장 꺼져. 독사는 허겁지겁 수표를 주워 확인했습니다. 숫자를 세어보던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진짜네. 오늘 운수 대통했구먼. 독사는 연희를 짐짝처럼 버려두고 낄낄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연희는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거든요. 박명장은 천천히 연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박명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처럼 거칠지만 온기가 가득한 손이었죠. 박명장은 연희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처투성이인 연희의 손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말했죠. 오해하지 마라. 난 너를 구한 게 아니다. 연희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명장은 연희의 반들반들한 엄지를 꾹 누르며 덧붙였어요. 난 내 손을 산 게야. 그 거친 손이 맘에 들더구나. 그 말은 연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아니 동아줄처럼 박혔습니다. 평생 징그럽다, 더럽다 소리만 듣던 자신의 손이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손을 마음에 든다고 말해준 건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박명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장섰습니다. 따라오너라.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냐. 연희는 옷매무새를 추스르고 절뚝거리며 할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연희의 등 뒤로는 왠지 모를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데려가는 그곳이 시장 바닥보다 더 차갑고 무서운 청담동 감옥이 될 줄은 말이죠. 과연 연희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왕할머니의 검은 세단을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 그곳은 서울 청담동 한복판에 우뚝 솟은
한복 브랜드 예인의 본가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와 지붕과 으리으리한 대리석 담장. 평생 시장바닥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만 살아온 연희에게는 그 거대한 대문이 마치 저승 입구처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잔뜩 주눅이 든 연희가 쭈뼛거리며 차에서 내리던 순간이었죠. 어머님,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예요? 현관에서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젊은 여자가 뛰쳐나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 바로 왕할머니의 며느리이자 50만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 최지수였습니다. 최지수는 연희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음식물 쓰레기라도 본 사람처럼 말이에요. 세상에, 이 꼬질꼬질한 애는 누구예요? 아까 전화로 말씀하신 게 설마 얘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연희는 저도 모르게 낡은 점퍼 소매로 몸을 가렸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나는 퀴퀴한 시장통 냄새가 부끄러워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지수의 표정은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진짜. 어디서 이런 걸 주워오셨어요? 집안 공기 다 탁해지게. 그런데 최지수의 행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하인의 손에서 소독약 스프레이통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죠. 그리고 다짜고짜 연희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뿌려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치익. 차가운 소독약이 연희의 눈과 입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독한 알코올 냄새에 숨이 턱 막혔죠. 콜록. 연희가 기침을 하며 눈을 못 뜨는데도 최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러운 벌레를 잡듯 즐기는 표정이었죠. 지독해. 야, 너 같은 거지가 우리 집 현관 밟는 것도 영광인 줄 알아. 최지수는 스프레이를 바닥에 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균 옮기지 말고 싹 씻어내란 말이야. 어디서 냄새를 피워? 그것은 명백한 인격살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그것도 16 어린 소녀에게 짐승 취급을 하며 모욕을 주다니요. 지켜보던 하인들조차 고개를 돌려버릴 정도로 민망하고 잔인한 광경이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는 매운 소독약과 함께 서러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하지만 연희는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왕할머니의 서리빨 같은 호통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박명장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찍으며 며느리를 노려보았죠. 손님이 오셨는데 이게 무슨 짓거리냐? 당장 그 스프레이 치워라. 며느리는 그제야 흠칫 놀라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쓰러진 연희를 일으켜 세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더욱 차갑고 매몰차게 연희를 몰아세웠죠. 너도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썩 들어가거라. 오늘부터 내가 일할 곳은 저기 별채 부엌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시장에서보다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마치 연희를 전혀 모르는 남처럼 대했으니까요. 사실 그것은 할머니만의 방어막이었습니다. 눈치 빠르고 질투 심한 며느리 앞에서 연희를 감싸고 돌았다가는 연희가 더 큰 괴롭힘을 당할 게 뻔했거든요. 일부러 하녀 취급을 하며 며느리의 경계심을 낮추려는 깊은 뜻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연희에게는 그저 서럽고 무서운 호령으로만 들렸겠죠. 연희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뒷방으로 끌려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본체와 달리 연희가 머물 곳은 빛조차 들지 않는 좁은 창고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청담동 대저택은 연희에게 화려한 궁궐이 아닌 창살 없는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벽 4시 연희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넓디 넓은 대청마루를 닦고 수십 벌이나 되는 며느리의 옷을 다림질해야 했죠. 겨울바람이 문틈으로 숭숭 들어오는데도 연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야, 여기 얼룩 남았잖아. 눈은 장식이야? 다시 해. 최지수는 틈만 나면 연희를 불러내 트집을 잡고 구박을 일삼았습니다. 밥도 식구들이 다 먹고 남은 찬밥 덩어리를 부엌 구석에서 허겁지겁 먹어야 했고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시장에서 빚쟁이에게 쫓길 때보다 몸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추웠습니다. 적어도 시장통에서는 할머니의 따뜻한 품이라도 있었는데 말이죠. 밤이 되어 좁은 골방에 쓰러지듯 누우면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파왔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찬물에 걸레를 빨고 무거운 무쇠 다리미를 든 탓에 손은 엉망이 되었죠. 고운 손은커녕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주먹조차 쥐기 힘들었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손끝에서 심장까지 타고 올라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는 부어오른 손을 호호 불며 창문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빛들 속에 자신이 쉴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외로웠거든요. 할머니, 나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연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돌아가신 바늘 할매의 낡은 이불 냄새가 미치도록 그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방을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요. 왕할머니는 밤마다 몰래 연희의 방 앞을 서성이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만 참거라, 아가. 이 시련이 너를 단단하게 만들 게야. 할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지팡이를 짚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시련이 훗날 그녀를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으로 만들기 위한 당금질이었다는 것을 연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연희는 이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바늘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때 본체 쪽에서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이게 뭐야? 내 비싼 치마. 정막이 흐르던 청담동 대저택의 새벽 2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별채까지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본체에 있는 며느리 최지수의 개인 작업실이었어요. 내일 아침 마담 장에게 선보여야 할 최고급 이탈리아산. 붉은 비단이 재봉틀 노루발에 끼어 처참하게 씹혀버리고 만 거였죠. 기계적인 드르륵 소리와 함께 재봉틀 바늘이 허공으로 튀어올랐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원단은 순식간에 걸레짝처럼 찢겨나가고 말았습니다. 최지수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애꿎은 재봉틀을 발로 걷어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사실은 기계 탓이 아니라 바느질의 기본도 모르는 그녀가 욕심만 앞세워 억지로 페달을 밟아댄 탓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자존심 센 최지수는 자신의 실수를 절대로 인정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한복은 그저 돈벌이 수단이자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소품에 불과했으니까요. 에이, 재수 없어. 몰라. 그냥 버려. 내일 공장에 전화해서 비슷한 걸로 대충 만들어 오라고 해. 최지수는 망가진 비단을 구겨서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에 헌신짝처럼 처박아 버렸습니다. 마치 쓸모없는 쓰레기를 처리하듯 미련 없이 뒤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차갑기 그지없었죠. 그녀가 신경질적으로 불을 끄고 작업실을 나가버리자 넓은 저택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화려했던 조명이 꺼진 작업실은
주인 잃은 원단들의 무덤처럼 쓸쓸하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새벽 3시 무렵 어둠 속에 잠겨있던 작업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마치 겁 많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들어온 작은 그림자가 하나 있었죠. 바로 낮 동안 며느리에게 온갖 구박을 받고 뒷방에 쓰러져 있던 16살 연희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연희는 찢어진 비단이 내지르는 비명을 들은 것만 같아 차마 누워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연희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에 의지해 쓰레기통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가차없이 버린 그 붉은색 비단을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죠. 비단은 마치 맹수에게 물어뜯긴 것처럼 참혹하게 찢겨 있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연희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을 바늘과 함께 살아온 연희에게 원단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숨을 쉬는 살아있는 생명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고운 아이를 얼마나 아팠을까. 연희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찢어진 비단을 무릎 위에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으로 비단의 결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죠.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눅 들어 있던 연희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연희의 눈동자가 깊고 검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시장통 할머니들이 흔히 말하는 접신, 즉 바느질 신이 어린 소녀의 몸에 내려앉은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허공을 응시하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가, 많이 아팠지? 주인이 몰라봐서 서러웠지? 내가 다 낫게 해줄게. 그것은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원단과 영혼으로 나누는 은밀하고도 기이한 대화였으니까요. 연희의 주변 공기가 달라지며 방 안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마치 세상의 시간이 멈추고 오직 연희와 비단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연희는 이 순간만큼은 빚쟁이에게 쫓기는 고아 소녀가 아니라 옷을 치유하는 의사였거든요. 연희는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한 헝겊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통 바늘 할매가 유품으로 남긴 녹슬지 않은 낡은 바늘 하나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부엌에서 몰래 챙겨온 작은 종지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연희가 직접 쓴 찹쌀풀과 쑥즙이 섞여 있어 은은한 향기를 풍겼거든요. 며느리가 쓰는 독한 화학 본드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구수하고 향긋한 흙내음이 작업실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상처 입은 비단을 위로하는 약 냄새와도 같았죠. 연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흉터 하나 안 남게, 아니 더 예쁘게 꿰매줄게. 연희의 손끝이 비단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늘 귀에 붉은 실을 꿰는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1mm의 오차도 없었죠. 어둠 속에서도 바늘구멍을 찾아내는 연희의 감각은 이미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끝의 감각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연희는 숨을 멈추고 첫 번째 바늘을 비단에 밀어 넣었죠. 고요한 새벽 기적의 바느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각. 첫 번째 바늘이 비단을 통과하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첫눈을 밟는 소리처럼 사각거리고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처럼 청아했죠. 며느리의 재봉틀이 드르륵하며 원단을 씹어먹는 소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치유의 소리였으니까요.
연희의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는 찢어진 상처가 감쪽같이 아물어갔습니다. 단순히 꿰매는 것이 아니라 원단의 결을 하나하나 살려내는 정교한 수술과도 같았죠. 연희의 손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찢어진 올 하나하나를 바늘 끝으로 달래고 어루만져 제자리를 찾아주었거든요. 재봉틀 바늘이 지나가며 흉하게 구멍난 자리에는 붉은 실로 작은 매화꽃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억지로 감추는 것을 넘어 그 상처를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내는 마법 같은 솜씨였죠. 그래, 그렇게 아프지 않게. 연희는 바느질을 하는 내내 원단에게 말을 걸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차가운 기계 바늘에 놀랐던 비단도 연희의 따뜻한 손길에 안정을 되찾는 듯 윤기가 흐르기 시작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연희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식은 땀이 맺혀 흘러내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늘과 손가락이 한 몸이 된 듯 무라일체의 경지였습니다. 연희의 입가에는 힘든 기색 대신 옅은 미소마저 번지고 있었거든요.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오직 바늘 끝에만 몰입하는 진정한 예술가만이 느낄 수 있는 황홀경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어느새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며 새벽달기 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연희는 마지막 매듭을 단단히 짚고 실을 툭 끊어냈습니다. 다 됐다. 이제 안 아프지? 정말 예쁘다. 연희는 완성된 치마를 들어 올리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쓰레기통에 처박혔던 걸레 조각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며느리가 망치기 전보다, 아니 공장에서 처음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고풍스럽고 우아한 예술작품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죠. 상처난 곳에 피어난 붉은 매화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제야 연희의 눈에서 신기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다시 16건 많은 소녀의 눈빛으로 돌아왔죠. 아, 내가 또 정신을 놓고. 연희는 화들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는 가슴이 콩닥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주인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댔다는 사실을 며느리가 알면 경을 칠 일이었으니까요. 연희는 고민 끝에 치마를 며느리의 작업대 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살포시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우렁각시가 다녀간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며 연희는 도망치듯 뒷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왕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겠죠.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청담동 저택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던 청담동 저택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작업실로 들어갔던 며느리 최지수가 비명 대신 환호성을 질렀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자신이 쓰레기통에 버렸던 비단 치마가 밤새 완벽하게 수선되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분명히 걸레짝처럼 찢겨 있었는데 상처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붉은 매화꽃이 피어나 있었으니까요. 최지수는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얼굴에 회심의 미소를 띠고 치마를 챙겨 들고 본체로 뛰어갔습니다. 그녀는 왕할머니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호들갑을 떨며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밤을 꼬박 새워서 기어이 살려냈지 뭐예요? 제 솜씨가 어때요? 그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아침 문안 인사를 하던 하인들조차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왕할머니 박명장은 돋보기 너머로 치마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화려한 비단이 아니라 그 위에 수놓아진 정교한 매화꽃 자수에 머물러 있었죠.
그것은 기계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바늘을 쥔 사람의 혼이 담겨야만 가능한 귀신 땀이었거든요. 박 명장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이런 바느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어제 데려온 그 어린아이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할머니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래, 애썼다. 마담 장에게 보낼 것이니 곱게 포장해 두거라. 그 짧은 칭찬에 며느리는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하게 방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며느리가 외출 준비로 분주한 틈을 타 박 명장은 조용히 별채에 있는 연희를 자신의 은밀한 서재로 불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연희는 잔뜩 겁에 질려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요. 아니, 떨고 있었죠. 혹시나 새벽에 몰래 작업실에 들어갔던 것을 들켜서 호되게 혼이 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기 때문이었어요. 연희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처럼 엎드렸습니다. 어르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울음기 가득했고 거친 두 손은 서로를 꽉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 명장은 호통을 치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닫힌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숙한 곳에서 검은 천에 쌓인 묵직한 함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죠. 박 명장은 연희의 앞으로 다가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그 함을 내려놓았습니다. 검은 천을 벗겨내자 영롱한 빛을 내뿜는 최고급 자개함이 그 자태를 드러냈죠.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고풍스러운 함이었지만 관리 상태가 워낙 좋아 마치 새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연희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 신비로운 함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개함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금은 보화나 값비싼 폐물이 들어있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아주 낡고 보잘것없는 물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그것은 가죽이 다 닳아서 색이 바래고 곳곳에 바늘에 찔린 자국이 선명한 낡은 가죽 골무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박 명장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보물이었어요. 이 골무는 내 스승님께서 50년 전 내 손에 끼워주셨던 것이다. 박 명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할머니는 자개함에서 낡은 골무를 꺼내 연희의 거친 손을 잡아당겨 엄지손가락에 끼워주었죠. 놀랍게도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 골무는 마치 처음부터 연희의 것이었던 것처럼 빈틈없이 딱 들어맞는 게 아니겠어요? 연희는 자신의 투박한 손가락을 감싸는 가죽의 온기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귀한 것을 왜 저에게? 연희가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해하자 할머니는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이 속삭였죠. 내 손은 흉한 손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를 꿰매줄 귀한 손이다. 나는 그걸 알아봤을 뿐이다. 그 한마디는 평생을 외로움 속에 살았던 연희의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단번에 녹여버렸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빚쟁이에게 시달리며 천대받던 지난날의 서름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거든요. 연희는 할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명장은 그런 연희의 등을 거친 손으로 쓰다듬으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죠.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연희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우며 다시금 엄격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연희를 쏘아보았어요. 지금부터 할머니가 하는 말은
연희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경고였기 때문이었죠. 연희야, 잘 듣거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내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선 안 된다. 박명장은 며느리가 있는 본체 쪽을 곁눈질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들은 내 재주를 질투하고 짓밟으려 할 게다. 내가 너를 지켜줄 힘이 생길 때까지 죽은 듯이 숨죽이고 있어야 한다. 알겠느냐? 그것은 단순한 당부가 아니라 정글 같은 청담동 바닥에서 연희를 살리기 위한 할머니의 처절한 전략이었죠.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을 알아봐준 단 한 사람,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모도 견뎌내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은밀한 사제의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며느리 최지수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거대한 파란의 서막을 열고 말았어요. 거짓말의 탑은 이제 곧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 최지수의 인스타그램은 그야말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연희가 밤새 피워낸 매화꽃 자수가 박힌 치마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좋아요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은 드디어 포텐 터졌다. 조선시대 장인이 환생한 것 같다며 찬사를 쏟아냈죠. 최지수는 쏟아지는 댓글을 보며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이 물들어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담하게도 작업실에서 라이브 방송을 켜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이 직접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금손 이미지를 굳히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었죠. 그녀는 화려한 조명을 세팅하고 연희가 고쳐놓은 치마를 마치 지금 만들고 있는 척 작업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복 여신 지수예요. 오늘 보여드릴 작품은 제가 꼬박 사흘밤을 새워서 만든 매화 치마랍니다. 최지수의 목소리는 꿀이 뚝뚝 떨어질 듯 달콤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수천 명의 시청자가 몰려들었고 화면에는 하트 이모티콘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죠. 최지수는 우아한 손짓으로 바늘을 잡고 원단 위를 찔러 넣는 신용을 했는데요. 사실 그녀는 바늘 잡는 법조차 제대로 모르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저 카메라 앵글에 맞춰 손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핸드싱크 연기를 펼치고 있었을 뿐이었죠. 화면 속의 그녀는 고고한 백조처럼 아름다워 보였지만 그 발밑에서는 추악한 진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언니 손이 예술이에요. 손끝에서 빛이 나요라며 열광했지만 진짜 손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그 시각 화려한 작업대 아래 어둡고 좁은 공간에는 연희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인 식탁 밑에 숨어서 최지수가 연기하는 속도에 맞춰 실제로 바느질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위에서 최지수가 자, 여기 매듭을 지어볼게요라고 말하면 밑에 있는 연희가 재빨리 매듭을 짓고 실을 끊어내는 시기였죠. 연희는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먼지를 마시며 묵묵히 바늘을 놀려야만 했습니다. 식탁 밑은 캄캄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연희는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거든요. 만약 소리라도 냈다가는 방송이 끝난 후 닥쳐올 며느리의 끔찍한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연희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군림하는 최지수는 연희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송 멘트가 끊기거나 연희의 손놀림이 조금이라도 늦어진다 싶으면 식탁 밑으로 발을 뻗어 연희의 정강이를 사정없이 걷어찼거든요. 연희는 정강이를 걷어차일 때마다 터져나오는 비명을 입술을 깨물며
삼켜야 했습니다. 최지수의 뾰족한 하이힐 굽이 연희의 여린 살을 파고들었지만 연희는 아픈 다리를 문지를 새도 없이 다음 바느질을 이어가야 했죠. 방송 화면 속 최지수는 어머, 실이 엉켰나 봐요. 잠시만요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식탁 밑에서는 연희에게 무언의 발길질 협박을 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잔인한 이중성에 연희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들어가고 있었죠. 방송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최지수는 흥에 겨워 카메라 앵글을 이리저리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작업실이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났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때 시청자들의 댓글창에 이상한 반응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방금 뒤에 뭐 지나가지 않았어요? 거울. 저기 뒤에 있는 거울 좀 봐봐요. 식탁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최지수가 무심코 비춘 전신. 거울 구석에 식탁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연희의 희미한 형체가 비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마치 심령사진처럼 흐릿했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죠. 순식간에 채팅창은 귀신이다. 아니, 사람 아니야? 설마 대리 바느질? 이라는 의혹들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지수는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카메라를 자신의 얼굴 쪽으로 돌리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동공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아하. 여러분도 참 제가 혼자 사는 집에 누가 있다고 그러세요? 저 거울이 낡아서 얼룩이 진 거예요. 그녀는 황급히 둘러댔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식탁 밑에 있던 연희 역시 자신의 모습이 들켰을까봐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죠. 연희는 더욱더 몸을 웅크려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숨소리마저 죽인 채 공포에 떨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최지수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배터리가 없어서요. 라며 허둥지둥 방송을 종료해버렸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최지수는 식탁 밑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망할 뻔했잖아. 똑바로 안 숨어. 그녀는 연희를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어내더니 분이 풀리지 않는지 손에 잡히는 원단 뭉치를 집어던졌습니다. 연희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죄송합니다만 연신 빌어야 했죠. 하지만 최지수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번 피어오른 의욕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더욱 집요하게 진실을 파헤치려 들 테니까요. 게다가 며칠 뒤면 예민하기로 소문난 마담장이 직접 방문해 옷을 검수하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최지수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죠. 자신의 가짜 실력이 들통나기 전에 입막음을 할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연희의 오른손에 머물렀고 그 눈빛에는 섬뜩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글로벌 명품 회장 마담장이 방문하기로 한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청담동 대저택에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며느리 최지수는 자신의 가짜 실력이 들통날까봐 극도로 불안해하며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라이브 방송에서 불거진 대리 바느질 의혹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댓글창에는 최지수의 손을 검증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었고 만약 오늘 마담장 앞에서 실수라도 한다면 그동안 쌓아 올린 명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게 뻔했거든요. 최지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며 이 모든 불안의 씨앗인 연희를 확실하게 제거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바늘을 잡지 못하게 만들 잔혹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죠. 최지수는 하인들이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 틈을 타 연희를 조용히 별채 작업실로 불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연희는 며느리의 호출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었죠. 최지수는 평소와 달리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연희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연희야, 이리 와서 이것 좀 잡아줄래? 내가 손이 모자라서 그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워서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주저하며 재봉틀 앞으로 다가갔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거든요. 작업대 위에는 두꺼운 원단이 놓여 있었고 최지수는 재봉틀 앞에 앉아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최지수는 재봉틀에 노루발을 들어 올리며 연희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원단이 자꾸 밀려서 바느질이 안 되네. 내가 여기 바늘 바로 옆을 손가락으로 꽉 눌러줘. 그녀의 요구는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고속으로 움직이는 바늘 바로 옆에 손을 대라는 건 자칫하면 손가락이 뚫릴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연희는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머뭇거렸죠. 하지만 최지수는 정색을 하며 빨리 안 해? 마담장님 오실 시간 다 됐어. 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결국 연희는 어쩔 수 없이 떨리는 오른손을 내밀어 노루발 밑으로 깊숙이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연희의 가녀린 엄지와 검지가 날카로운 바늘 바로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지수는 연희의 손 위치를 확인하고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웠죠. 그래, 딱 거기야. 절대 움직이지 마.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저기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려던 찰나였어요. 최지수는 망설임 없이 재봉틀 발판을 힘껏 밟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리를 담은 고의적인 행동이었죠. 강력한 모터 소리와 함께 무거운 재봉틀 바늘이 연희의 오른손을 향해 맹렬하게 내리꽂혔습니다. 아!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작업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였죠. 굵은 공업용 바늘이 연희의 오른손 엄지손톱을 뚫고 들어가 살점을 헤집어 놓고 말았던 겁니다. 붉은 피가 사방으로 튀어올라 하얀 원단을 적셨고 연희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최지수는 바로 기계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 초간 더 작동시키며 연희의 손을 확실하게 망가뜨린 뒤에야 발을 뗐거든요. 연희의 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으깨져 있었고 손톱은 검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바느질쟁이의 생명을 끊어놓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죠. 연희는 피투성이가 된 오른손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며 오열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보다 다시는 바느질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크게 밀려왔으니까요. 최지수는 그제야 놀란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 얘, 너 왜 손을 거기다 뒀니?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녀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고의성을 감추고 모든 책임을 연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지만 최지수는 그들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명령했죠. 아무것도 아니야. 얘가 실수로 좀 다쳤어. 시끄러우니까 문 닫아.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최지수는 신음하는 연희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대신 질질 끌고 저택 구석에 있는 낡은 원단 창고로 향했습니다. 손님이 오시는데 재수없게 피를 흘리고 있어? 당분간 여기서 반성하고 있어. 그녀는 연희를 먼지 구덩이 속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연희는 살려달라고 아프다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죠.
최지수는 차가운 철문을 닫고 밖에서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버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연희는 피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창고 바닥에서 홀로 고통을 삼켜야만 했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연희의 흐느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덜덜 떨리는 왼손으로 으깨진 오른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지혈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바늘 할매가 물려준 소중한 손이었고 왕할머니가 3천만 원을 주고 사준 귀한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은 흉측하게 망가져 더 이상 바늘을 쥘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연희는 절망감에 휩싸여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손을 지키지 못했어요. 어둠 속에서 연희의 눈물은 뜨겁게 흘러내렸지만 차가운 창고의 공기는 그녀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모두 그녀를 버린 것만 같은 완벽한 고립이었죠. 한편 작업실로 돌아온 최지수는 바닥에 묻은 연희의 핏자국을 걸레로 싹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고 화장을 고쳤죠. 이제 방해꾼은 사라졌어. 완벽해. 그녀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향수를 뿌렸습니다. 연희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든 말든 그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마담 장에게 잘 보여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는 것만이 목표였으니까요. 바로 그때 저택의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마담 장이 도착한 것이었죠. 최지수는 가장 아름답고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손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과연 그녀의 악행은 영원히 묻힐 수 있을까요? 글로벌 패션 그룹의 회장이자 까다롭기로 소문난 마담 장이 드디어 예인의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세단에서 내리자마자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매서운 눈빛으로 주변을 훑어보았죠. 며느리 최지수는 허리가 부러질 듯 90도로 인사하며 마담 장을 맞이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비굴할 정도로 과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등 뒤로는 식은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거든요. 마담 장은 거만한 태도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곧장 응접실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 비서들이 줄지어 따라붙는 모습은 마치 여왕의 행차와도 같았죠.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최지수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미리 준비해둔 한복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공장에서 급하게 공수해와 라벨만 바꿔치기한 가짜 명품 한복이 들어있었죠. 회장님, 제가 이 옷을 만드느라 사흘 밤낮을 꼬박 세웠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지요. 최지수는 침도 안 바르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어요. 마담 장은 선글라스를 벗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한복을 집어들었거든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매끄러워 보이는 비단이었기에 마담 장의 표정이 아주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최지수는 그 틈을 타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마담 장은 한복의 질감을 손끝으로 예민하게 만져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군요. 색감도 제법이고요. 그녀의 칭찬 한마디에 최지수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했죠. 하지만 마담 장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옷을 몸에 대보았습니다. 직접 입어봐야 알겠어요. 옷이라는 건 눈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법이니까요. 그녀는 비서들의 시중을 받으며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탈의실 문이 닫히자 최지수는 긴장이 풀려 다리가 풀릴 뻔했어요. 이제 마담 장이 옷을 입고 나와서 만족하기만 하면
자신의 입지는 탄탄대로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채 5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탈의실 안에서 갑자기 악 하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기 때문이었죠. 밖에서 기다리던 최지수와 박명장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곧이어 탈의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마담장이 옷을 거의 찢다시피 벗어던지며 뛰쳐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의 우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마담장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목덜미와 팔을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했죠. 그녀의 하얀 피부 위로 붉은 반점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최지수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다가가려 하자 마담장은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죠. 오지 마. 내 몸에 손대지 마. 마담장의 피부는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특이 체질, 바로 화학섬유 알레르기 반응이었어요. 마담장은 아주 미세한 화학 성분이나 공업용 본드만 닿아도 피부가 뒤집어지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거짓말 탐지기나 다름없었거든요. 최지수가 공장에서 가져온 옷에 묻어있던 싸구려 화학풀이 그녀의 피부를 공격했던 겁니다. 너 이 옷에 무슨 짓을 한 거냐? 석유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마담장은 바닥에 떨어진 저고리를 발로 걷어차며 호통을 쳤습니다. 최지수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아닙니다, 회장님.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최고급 천연 실크로만 만들었는데요. 그녀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발뺌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담장의 몸에 나타난 증거는 그 어떤 변명보다 확실했거든요. 거짓말 마라.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이건 100% 공장제 싸구려 화학풀이야. 마담장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최지수를 당장이라도 찢어발길 듯이 흉흉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왕할머니 박명장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며느리가 공장제 옷을 가져왔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에 빠질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렸던 것이었어요. 박명장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수야, 솔직하게 말하거라. 저 옷, 정말 내가 손으로 지은 것이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지수는 할머니의 눈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죠. 지금 사실대로 말하면 모든 게 끝장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기로 작정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피땀 흘려 지은 옷이 맞습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마담장은 그런 최지수의 태도에 더욱 기가 막혀 했습니다. 억울해? 지금 내 피부가 이렇게 됐는데. 억울하다고? 그녀는 자신의 붉게 부어오른 팔을 최지수의 눈앞에 들이밀었죠. 이건 명백한 사기야.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 건데 너희 브랜드는 오늘부로 끝이다. 당장 경찰을 부르겠어. 마담장의 선언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최지수는 혼비백산하여 마담장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회장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제대로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녀의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은 추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저택의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틈에는 붕대를 감은 손을 부여잡고
숨죽여 지켜보는 연희도 있었죠. 연희는 자신의 주인인 마담장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최지수의 거짓말이 들통나는 순간을 보며 묘한 통쾌함도 느꼈어요. 역시 진실은 감출 수 없는 거구나. 연희는 속으로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담장은 최지수를 벌레 보듯 뿌리치며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변호사 연결해. 지금 당장 예인 본가로 오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최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박 명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잠시만 노여움을 푸십시오. 할머니의 말에 마담장이 씩씩거리며 고개를 돌렸죠. 박 명장님, 지금 저 사기꾼을 감싸시는 겁니까? 박 명장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하오나 우리 예인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릴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진짜 실력이라니요? 마담장이 의아해하며 되묻자 박 명장의 시선이 하인들 틈에 숨어있는 연희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집에 진짜 옷을 짓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박 명장의 시선은 단호하게 하인들 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죠. 거기 숨어있는 연희를 당장 이리로 데려오너라. 그 말에 응접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거든요. 최지수는 기겁을 하며 시어머니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어머님, 노망 나셨어요? 저런 거지를 왜 회장님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녀는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박 명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비키거라.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시간이다. 할머니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최지수는 찔끔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길을 터주자 연희가 주뼛거리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간 창고에 갇혀 있었던 탓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에는 먼지와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붕대를 칭칭 감은 오른쪽 손이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와 붉게 물든 붕대는 보기만 해도 고통이 느껴질 정도였죠. 마담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박 명장님, 설마 이 아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냄새나는 거짓골을 하고 있잖아요. 마담장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죠. 하지만 박 명장은 마담장의 불평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뜻밖의 제안을 건넸죠. 회장님, 옷은 입이 아니라 손으로 짓는 법입니다. 두 사람의 손을 한번 자세히 봐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마담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수십 년간 패션계에 몸담아온 그녀 역시 손의 진실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좋아요. 어디 한번 봅시다. 두 사람 다 이리 와서 손을 내밀어 봐요. 마담장의 명령에 최지수와 연희는 나란히 테이블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먼저 며느리 최지수가 자신만만하게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백옥처럼 하얗고 매끄러웠죠. 하지만 열 손가락에는 화려한 보석이 박힌 긴 젤 네일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느질은커녕 설거지 한번 안 해본 귀부인의 손 그 자체였거든요. 마담장은 최지수의 손을 잡자마자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보세요. 이런 손톱으로 바늘을 잡는다고요? 바늘기도 못 깨겠네. 마담장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지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죠. 그녀는 황급히 손을 뒤로 감추며 변명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연희의 차례였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붕대 감긴 오른손과 멀쩡한 왼손을 내밀었죠. 마담장은 연희의 손을 잡는 순간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연희의 왼손 엄지손가락 지문이 닳아 없어져 반들반들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손톱 밑에는 오랫동안 쑥물을 들인 듯 검푸른 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때가 아니군요. 염료입니까? 마담장이 묻자 연희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네, 천연 염색을 하다가 물이 들어서 안 빠집니다. 그 손은 누가 봐도 평생 노동과 바느질로 단련된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마담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연희의 오른쪽 손으로 향했습니다. 피에 젖은 붕대를 보며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죠. 손은 어쩌다 다친 거니? 바느질하는 아이에게 손은 생명일 텐데. 마담장의 질문에 연희는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며느리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했거든요. 그때 박명장이 대신 나서서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일을 하다가 재봉틀에 찔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고였지요. 할머니의 말에 마담장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마담장은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보며 차가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려한 가짜 손톱과 지문이 닳아버린 거친 손. 답은 이미 나와 있군요. 그녀는 최지수를 향해 싸늘한 독설을 날렸죠. 당신 손은 바느질하는 손이 아니라 돈을 세는 손이야. 감히 내 눈을 속이려 들어? 최지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기만 했습니다. 반면 마담장은 연희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주었거든요. 이 아이의 손이야말로 진짜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이 손끝에서 명품이 나오는 거야. 그것은 연희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최고의 인정이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최지수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죠. 회장님, 속지 마세요. 저녀는 지금 손이 병신이 돼서 바늘도 못 잡아요. 최지수의 막말에 응접시라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핏대를 세우며 연희의 약점을 공격했거든요. 오른손이 젖골인데 무슨 바느질을 해요? 다 쇼라고요. 비록 천박한 언행이었지만 그녀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오른손이 으깨진 연희가 당장 실력을 증명할 방법은 없어 보였으니까요. 최지수는 이 틈을 타 상황을 뒤집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명장은 며느리의 발악을 비웃기라도 하듯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마담장을 향해 말했죠. 회장님, 손이 다쳤다고 해서 기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강한 확신이 서려 있었거든요. 진짜 쟁이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 법이지요. 이 아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마담장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당장 증명해 보시죠. 이 아이가 내 옷을 지을 자격이 있는지. 드디어 운명의 시험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과연 연희는 망가진 오른손으로 어떻게 바늘을 잡을 수 있을까요? 마담장은 비서에게 손짓하여 미리 준비해온 낡은 반지꼬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최첨단 재봉틀이나 화려한 자수 기계는 없었고 오직 바늘과 실 그리고 하얀 동정 1000조각만이 들어있었죠. 마담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아주 단순하지만 잔인한 제안을 건넸거든요. 나는 복잡한 기술 따위는 보지 않아요. 딱 하나 저고리 목에 동정 하나만 달아보세요. 그것은 한복을 짓는 사람에게는 숨 쉬는 것만큼이나 기초적인 일이었지만 동시에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도 했던 것이었어요.
사실 동정은 한복의 얼굴과도 같은 곳이라 아주 정교하고 꼼꼼한 솜씨가 필요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뚤어지거나 우는 곳이 생기면 옷 전체의 맵시를 망치기 때문에 명장들도 숨을 죽이며 작업하는 구간이었죠. 마담장은 팔짱을 끼고 매서운 눈으로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시간은 딱 10분이에요. 그 안에 누가 더 완벽하게 동정을 다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어요. 이 테스트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마담장의 옷을 지을 자격을 얻는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긴장감이 감도는 응접실에는 침 넘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최지수가 먼저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연희의 다친 손을 힐끔거리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저런 병신 같은 손으로 뭘 하겠어? 이번 승부는 내가 따놓은 당상이야.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며 반지꼬리에서 바늘을 집어들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바늘을 잡으려니 예상치 못한 난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바로 그녀가 자랑하던 길고 화려한 젤 네일이 문제였던 겁니다. 손톱이 너무 길어서 얇은 바늘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고 자꾸만 손끝에서 미끄러지기 일쑤였으니까요. 최지수는 억지로 바늘을 쥐고 동정 천을 뚫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손톱 때문에 각도가 나오지 않아 엉거주춤한 자세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거든요. 마음은 급한데 손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었던 것이었어요. 아야! 결국 최지수는 바늘을 헛놀려 자신의 손가락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붉은 피가 방울져 나오자 그녀는 짜증을 내며 바늘을 탓하기 시작했죠. 이 바늘이 왜 이렇게 미끄러워? 싸구려 아니야?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마담장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최지수가 바느질을 시작했지만 결과물은 처참했습니다. 바늘땀은 삐뚤빼뚤하여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았고 동정은 울퉁불퉁하게 울어서 보기가 흉했죠. 그녀는 10분이라는 시간에 쫓겨 대충 흉내만 내고는 서둘러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자, 다 됐습니다. 어때요? 아주 감각적이죠? 최지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결과물을 내밀었지만 마담장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던 것이었어요. 그게 옷입니까? 걸레지. 기본도 안 된 손으로 명품을 논하다니 기가 막히는군요. 마담장의 독설에 최지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연희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붕대가 칭칭 감긴 오른손을 부여잡고 힘겹게 테이블 앞으로 걸어 나왔죠. 사람들의 시선에는 걱정과 연민,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과연 저렇게 망가진 손으로 바늘이나 쥘 수 있을지 의심하는 눈초리가 대부분이었던 것이었어요. 연희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 떨리는 오른손을 반지꼬리로 뻗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감각이 없는 손가락은 바늘을 잡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연희가 바늘을 집으려 할 때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최지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머, 깔깔깔. 저것 좀 보세요. 바늘 하나도 못 줍는 주제에 무슨 대결을 하겠다고. 그녀는 연희의 아픈 곳을 후벼 파며 잔인하게 조롱했죠. 야, 그냥 포기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썩 꺼지란 말이야. 며느리의 비웃음이 비수가 되어 연희의 가슴에 꽂혔거든요. 연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아내려 애썼지만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던 것이었어요. 정말 난 이제 끝난 걸까? 할머니의 기대를 이렇게 저버려야 하는 걸까? 절망감이 연희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연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으깨진 오른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붕대 위로 붉은 피가 다시 배어 나올 정도로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신경이 끊어진 듯한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고 바늘은 야속하게도 또다시 툭 하고 떨어져 버렸거든요. 지켜보던 하인들마저 안타까움에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마담장도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혀를 찼던 것이었어요. 쯧쯧, 역시 무리였나 보군요. 안타깝지만 승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마담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연희의 눈에서는 기어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최지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마담장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보셨죠? 저런 병신이 무슨 옷을 짓겠어요? 당연히 제가 이긴 겁니다. 그녀는 뻔뻔하게도 자신의 엉터리 바느질은 잊은 채 연희를 깎아내리기에 바빴죠. 박명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거든요. 할머니는 연희가 여기서 무너질 아이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아 보였던 것이었어요. 연희는 고개를 떨군 채 바닥에 떨어진 바늘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침묵을 지키던 연희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쓱 닦아내더니 고개를 들어 박명장을 바라보았죠. 할머니는 연희에게 아주 짧고 강렬한 눈짓을 보냈거든요. 연희야, 너에게는 아직 다른 손이 있지 않으냐? 연희는 할머니의 뜻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는 기억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시장통에서 양손으로 바느질을 연습하던 시절, 그리고 할머니가 선물해준 골무의 감촉 말입니다. 연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지수는 연희가 바늘을 잡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자신의 승리로 굳히기 위해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 다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켰죠. 수십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생중계하여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 작정이었거든요. 화면이 켜지자마자 최지수는 눈물 연기를 시작하며 카메라 렌즈를 연희 쪽으로 비췄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저 아이가 손도 못 쓰는데 시어머니가 억지로 바느질을 시키고 있어요.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서 너무 무서워요. 그녀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은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고 퍼져나갔던 것이었어요. 채팅창은 순식간에 최지수를 옹호하고 박명장과 연희를 비난하는 댓글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너무하다. 아동학대 아니야? 지수 언니 불쌍해 같은 반응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최지수는 흘러가는 댓글들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대로라면 마담장도 여론을 의식해서 자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요. 그녀는 카메라 앵글을 교묘하게 조절하여 연희의 떨리는 오른손과 자신의 슬픈 표정을 번갈아 비췄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말이에요. 최지수가 승리에 도취해 있던 바로 그 순간 연희의 움직임이 달라졌던 것이었어요. 연희는 며느리의 방해 공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자신의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른손은 그저 거들 뿐 왼손이 주도가 되어 바늘을 낚아챘죠. 그 동작이 어찌나 자연스럽고 빨랐는지 지켜보던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연희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였지만 오른손잡이 세상에 맞추기 위해 양손을 모두 쓰도록 혹독하게 훈련받았던 것이었거든요.
으깨진 오른손 대신 멀쩡한 왼손이 바늘을 잡자 연희의 눈빛은 다시 한번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연희의 왼손은 춤을 출 준비를 마쳤던 것이었어요. 놀라운 반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연희의 왼손은 오른손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하게 움직였으니까요. 바늘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사각, 사각. 적막한 응접실에 경쾌한 바느질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담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몸을 앞으로 숙였거든요. 붕대를 감은 오른손은 원단을 단단히 고정하고 왼손은 쉴 새 없이 동정을 꿰매 나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기회에 가까웠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연희는 다시 한번 무아지경의 상태, 즉 접신의 경지로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나 며느리의 비웃음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오직 하얀 동정과 붉은 실 그리고 자신의 손끝 감각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연희는 숨조차 멈춘 채 바늘길을 통과하고 매듭을 지어나갔거든요.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늘을 잡은 왼손 끝에서 전해지는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기 때문이었죠. 지켜보던 하인들도 숨을 죽이고 그 신비로운 광경에 압도당하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반면 최지수의 표정은 점점 공포로 물들어갔습니다. 바늘을 잡지 못할 줄 알았던 연희가 미친 듯한 속도로 동정을 완성해 나가자 다급해진 그녀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죠. 이대로라면 자신의 패배가 명백해 보였으니까요. 최지수는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다는 사실도 깜빡 잊은 채 본능적으로 연희를 방해하기 위해 몸을 날렸거든요. 그녀는 카메라 앵글 밖에서 교묘하게 연희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며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미쳤어? 하지만 그녀의 치명적인 실수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쓰러지면서 그 모든 장면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는 점이었던 것이었어요. 최지수의 뾰족한 구두굽이 연희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흑! 연희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몸을 휘청거렸죠. 하지만 연희의 왼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추진력 삼아 바늘을 더 깊고 강하게 찔러 넣었거든요. 화면 속에는 악기처럼 일그러진 최지수의 얼굴과 묵묵히 바늘을 놓지 않는 연희의 모습이 동시에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채팅창의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죠. 헐, 대박, 지금 발로 찬 거야? 인성 쓰레기네. 왼손 바느질 미쳤다 같은 댓글들이 폭주하며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던 것이었어요. 최지수는 그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연희를 짓밟으려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한 땀을 꿰매어 매듭을 지었죠. 그리고 입으로 실을 툭 끊어내며 완벽한 동정을 완성했습니다. 연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완성된 저고리를 들어 올렸거든요. 하얀 동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곱게 뻗어 있었고 바늘땀은 기계로 박은 듯 일정했습니다. 최지수가 10분 동안 낑낑대며 만든 엉터리 동정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명품이었던 것이었어요. 박명장은 그 모습을 보며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장하다, 내 새끼. 해낼 줄 알았다. 할머니의 나직한 응원이 연희에게 닿았습니다. 연희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마담 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저고리를 받쳤죠. 회장님, 다 되었습니다. 한번 입어봐 주십시오.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마담장은
연희의 으깨진 오른손과 굳은 살 박인 왼손을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고리를 받아들었죠. 최지수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회장님, 입지 마세요. 그 더러운 손으로 만든 걸 어떻게 입으세요? 그녀는 끝까지 연희를 모함하며 마담장의 팔을 잡고 늘어졌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담장은 최지수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비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 마담장은 망설임 없이 연희가 만든 저고리를 걸쳤죠. 그리고 숨을 죽이며 자신의 피부 반응을 살폈거든요. 1초, 2초, 3초 긴장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최지수의 옷을 입었을 때처럼 붉게 부어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화끈거렸던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었어요. 마담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목덜미를 어루만졌습니다. 이럴 수가. 가렵지가 않아. 아니, 오히려 시원하잖아. 마담장은 저고리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에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것은 역한 석유 냄새가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향긋한 쑥 냄새였죠. 이건 천연 풀이로구나. 찹쌀과 쑥으로 쓴 진짜 풀이야. 마담장의 감탄에 연희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피부가 예민하시다고 들어서 화학 본드 대신 쑥 풀을 사용했습니다. 연희의 배려심 깊은 대답에 마담장은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단순히 옷을 짓는 기술을 넘어 입는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진정한 장인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어요. 마담장은 감동에 젖은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옷이 아니다. 약이다. 내 평생 이렇게 편안한 옷은 처음 입어보는구나. 그녀의 찬사는 연희에게 내려진 최고의 훈장이었습니다. 마담장은 그 자리에서 최지수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꽂으며 판결을 내렸죠. 너는 해고다.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최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거짓말과 악행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스마트폰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수십만 명의 시청자들이 그녀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최지수는 그제야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스마트폰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욕설과 비난으로 가득 찬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살인미수다. 경찰에 신고했다. 예인불매. 운동하자는 글들을 본 최지수는 비명을 지르며 폰을 집어 던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가짜 명성은 산산조각이 났고 이제 차가운 법의 심판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연희는 승리감보다는 안도감에 젖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왕할머니는 연희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연희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지수가 스마트폰을 집어던지며 발악하던 그 순간 청담동 대저택의 거대한 대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붉은 경광등과 함께 집 안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이었죠. 라이브 방송을 지켜보던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었어요.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응접실로 들어오자 최지수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마담장의 뒤로 숨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신뢰를 잃은 뒤였거든요. 마담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최지수를 밀쳐내며 경찰관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내 몸에 화학 테러를 가하고 아이를 학대한 범인이요. 경찰관들은 최지수의 팔을 꺾어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찰카닥하는 차가운 금속음이 최지수의 손목을 조여왔죠. 그녀는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이건 모함이에요. 저 늙은이랑 거지가 짜고 저를 음해하는 거라고요. 증거 있어?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켜져 있던 라이브 방송. 영상이 이미 인터넷에 퍼져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경찰관은 최지수의 저항을 무시하고 그녀를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한때 한복 여신이라 불리며 콧대 높던 며느리의 비참한 최후였던 것이었어요. 최지수가 경찰차에 실려 떠나자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며느리는 사라졌지만 자신은 여전히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에 묶인 몸이었으니까요.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연희의 질문에 박명장은 아무런 대답 없이 품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거든요. 그것은 1년 전 사채업자 독사에게서 받아온 연희의 신체 포기각서와 차용증이었습니다. 박명장은 돋보기를 고쳐 쓰고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원금 1,000만 원의 이자 2천만 원. 합계 3천만 원을 갚지 못할 시 신체를 포기한다. 그 끔찍한 문구는 연희를 올가매던 쇠사슬이나 다름없었죠.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거든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갚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엄청난 금액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박명장은 연희의 앞으로 다가와 그 계약서를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종이를 양쪽으로 꽉 잡았던 것이었어요. 지익. 경쾌한 종이 찢는 소리가 응접실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박명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렸죠. 마치 하얀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연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거든요. 자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빈 문서가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 사라지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연희는 털썩 무릎을 꿇으며 할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어르신, 왜 이러세요? 그 큰 돈을. 연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박명장은 무릎 꿇은 연희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은 시장통에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포근하고 넓었죠. 연희야, 잘 듣거라. 너는 빚쟁이가 아니다. 내 며느리가 망친 옷을 살려냈으니 그 값은 이미 다 치르고도 남았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자애로웠거든요. 나는 너를 종으로 부리려고 데려온 것이 아니다. 내 기술을 물려줄 진짜 주인을 찾고 있었을 뿐이야. 박명장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희의 가슴 속에 있던 거대한 바위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1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 왔던 빚의 무게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었어요. 지켜보던 마담장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연희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네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죠. 아가, 내 솜씨는 내가 보증하마. 앞으로 내 옷은 전적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글로벌 그룹 회장의 전속 디자이너가 된다는 것은 패션계에서 성공을 보장받는 수표나 다름없었거든요. 마담장은 연희의 으깨진 오른손을 쓰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 치료부터 하자꾸나.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연희는 마담장의 배려에 감격하여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는 바닥에 흩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바라보며 비로소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빚쟁이들에게 쫓길 필요도 며느리에게 구박받으며 숨어 지낼 필요도 없게 된 것이었죠. 그녀의 왼손에는 할머니가 물려준 낡은 골무가 끼워져 있었고 가슴속에는 새로운 꿈이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연희는 할머니를 향해 맑은 눈망울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열심히 배울게요. 할머니처럼 훌륭한 침선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건 맹세였던 것이었어요. 박명장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너라면 할 수 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빚쟁이 연희가 아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장, 박명자의 수제자 연희다. 그 선언은 연희의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알리는 축포와도 같았죠. 하인들도 모두 나와 연희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거든요. 어두웠던 청담동 저택에 처음으로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악독한 며느리가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가족의 정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창밖에는 어느새 매서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희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서광처럼 말이죠. 연희는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에서는 더 이상 곰팡이 냄새나 피 냄새가 나지 않았거든요. 오직 향긋한 풀 냄새와 희망의 향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세상으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임을 연희도 할머니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느덧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기던 16소녀 연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의 한복 명장이 되어 있었죠. 그녀의 이름으로 된 브랜드는 마담장의 전폭적인 후원에 힘입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의 흐름은 야속하게도 왕할머니 박명장을 그냥 두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평생 바늘을 놓지 않았던 할머니는 이제 기력이 지나 자리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연희는 바쁜 일정 중에도 매일 밤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손발을 주물러 드렸죠. 쭈글쭈글해진 할머니의 손을 잡을 때마다 연희의 가슴 한구석은 먹먹해져 왔습니다. 이 따뜻한 손이 언젠가는 식어버릴 거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왔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창밖에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박명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희를 가까이 불렀죠. 연희야,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내 마지막 옷을 지어다오. 할머니의 목소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거든요. 그것은 의사나 약을 찾는 말이 아니라 제자에게 남기는 마지막 과제이자 유언이었던 것이었어요. 연희는 덜컥 내려앉는 가슴을 부여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얼른 쾌차하셔서 저랑 꽃놀이 가셔야지요. 연희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이미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명장은 연희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안다. 쟁이는 자신의 마지막을 아는 법이야. 내 손으로 지은 수의를 입고 가고 싶구나.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연희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죠.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가장 아름답게 배웅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연희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고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먹었던 것이었어요.
작업실에는 할머니가 평생 아껴두었던 최고급 삼배 원단이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원단을 펼치고 재단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수의는 미리 만들어두면 장수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수의를 짓는 일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죠. 가위가 서걱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연희의 마음도 함께 베이는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연희는 슬픔에 잠식되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시는 길이 춥지 않도록, 그리고 저승에서도 가장 빛나는 분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연희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할 때마다 할머니와의 추억을 실에 꿰어 넣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처음 만났던 날, 골무를 주시던 날, 그리고 며느리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연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매화꽃 자수를 옷깃에 수놓았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기에 슬픈 옷이 아니라 소풍 가는 옷처럼 예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연희의 왼손과 오른손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옷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으깨졌던 오른손의 상처는 이제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침내 수의가 완성되었습니다. 옷에서는 은은한 쑥 향기가 났고 삼배의 결은 비단처럼 고와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연희가 스승에게 바치는 최고의 헌사였습니다. 연희는 완성된 수의를 들고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명장은 겨우 눈을 뜨고 연희가 지은 옷을 바라보았죠. 할머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거든요. 곱다. 정말 고워. 내 평생 본 옷 중에 제일 아름답구나. 할머니의 칭찬에 연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마음에 드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지었어요. 연희는 어린아이처럼 할머니 품에 안겨 엉엉 울었던 것이었어요. 박명장은 힘없는 손을 들어 연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행복하다. 너 같은 제자를 두었으니 여한이 없다. 박명장은 연희의 부축을 받아 수의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맞춤옷처럼 꼭 맞는 수의를 입은 할머니는 병색이 완연한 노인이 아니라 고고한 학처럼 우아해 보였죠.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연희의 손에 자신의 낡은 가위를 쥐어주었거든요. 이제 이 가위는 내 것이다. 부디 세상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옷을 짓거라. 그것은 명장의 자리를 정식으로 물려주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연희는 가위를 두 손으로 받아들며 깊이 고개를 숙였던 것이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명장은 연희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얼굴이었죠. 창밖에서는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와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비추어 주었거든요. 연희는 할머니의 식어가는 손을 잡고 오랫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할머니가 남겨주신 사랑과 열정이 연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은 떠났지만 그 혼은 연희를 통해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할머니의 장례식은 대한민국 패션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마담장을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수많은 제자가 찾아와 고인의 마지막을 애도했죠. 연희는 상주로서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연희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겁 많던 소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슬픔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눈빛은 깊고
단단해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연희를 보며 박 명장님이 다시 살아오신 것 같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연희는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얼마나 잘 해내는지.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연희는 텅 빈 작업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의자, 손때 묻은 도구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적막감이 감돌았지만 연희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괴함 속에 낡은 골무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연희는 골무를 만지작거리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작업실 안의 묵은 공기를 씻어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 멀리 푸른 하늘에 할머니의 미소 같은 구름이 떠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새로운 원단을 작업대 위에 펼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혼자만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죠. 그녀의 왼손에는 기적의 힘이, 오른손에는 스승의 가르침이 깃들어 있었으니까요. 연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서걱, 서걱. 경쾌한 가위 소리가 작업실을 가득 채우며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녀가 만드는 옷은 사람들의 몸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까지 치유해 줄 것이 분명했거든요. 어느 날 연희의 가게 앞에는 예인이라는 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연희가 어린 제자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는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바늘은 마음으로 잡는 거란다. 옷을 입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야 해. 그것은 10년 전 박 명장이 연희에게 해주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돌고 돌아 또 다른 기적을 낳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낡은 골무 하나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연희의 손끝을 통해 영원히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스승의 사랑과 제자의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록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라도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감동이 함께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달봄 사연이었습니다.